특별한 아이를 돌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나 자란 은희입니다. 32살이 될 때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였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게 하나 특별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 올리기만 하면 울음이 뚝 멎었고 잠들지 않던 아이도 제 품에서는 금방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은희 손은 참 신기해. 마법이라도 부리는 거 아냐?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그냥 온기일 뿐이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아이들은 안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제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에서 보낸 통지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 가문의 아이를 돌볼 유모로 선발되었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최고 지도자 가문이라니.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손에 쥔 종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검은 승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는 평양 중심부로 향했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높은 담장, 경비병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철문들. 도착한 곳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넓은 마당, 거대한 저택, 그리고 그 안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안내를 받아 한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6살 김주혜. 작고 가느다란 몸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주혜야. 나는 은희 언니라고 해. 주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궁금증과 경계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주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저처럼 떨리고 있다는 걸. 특별한 아이라고 불리지만 결국엔 그냥 6살 아이일 뿐이라는 걸. 저는 주혜의 손을 꼭 쥐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옆에 있을게. 주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희 언니 여기선 하늘이 잘 안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집이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혜와 함께하는 날들이 시작되었고 저는 조금씩 그 아이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고 식사 시간에는 가끔 반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그냥 6살 아이구나. 주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책이었습니다. 두꺼운 동화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림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혜 옆에 앉아 함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옛날에 깊은 숲속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았대. 주혜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그 새는 어디로 날아갔어? 아마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겠지. 주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아쉬움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애는 종이약 접기도 좋아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색종이를 정성스럽게 접어나가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접다가 잘 안 되면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날개가 자꾸 이상하게 나와. 천천히 해봐. 급하게 하면 안 예뻐져. 저는 주애의 손을 잡고 함께 접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애는 금방 웃으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종이약을 창가에 놓으며 주애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 약도 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바람이 불면 날아갈 거야. 주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종이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여기선 하늘이 잘 안 보여.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애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조차 좁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시야를 가렸고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서 푸른 하늘은 작은 조각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주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 넌 더 넓은 하늘을 보게 될 거야. 주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최고 지도자의 딸로 불리지만 결국 갇혀있는 새와 다를 게 없구나. 책 속의 새는 자유롭게 날아갔지만 주애에게는 날개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크게 웃어도 경호원이 눈치를 주었고 아이에게 읽어주는 책조차 목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주애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잘 돌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어느 날 주애와 함께 놀다가 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애가 종이약을 접다가 실수로 찢어버렸고 그 당황한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경호원이 방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고 주애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음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애가 새로운 동화책을 읽고 싶어 해서 제가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관리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책은 목록에 없습니다. 이쪽 책들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화책조차 검열을 받아야 한다니. 저는 목록에 있는 책만 골라 주애에게 읽어주었고 주애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애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의 경계를요.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심지어 잠들 때조차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호원들은 항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주애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싶어 할 때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됐고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됐습니다. 저는 주애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산책을 했고 주애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애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애야, 뭐 보고 있어? 주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기 담장 너머에는 뭐가 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담장 너머에는 주애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둘러대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살아. 그리고 넓은 거리도 있고 큰 나무들도 있어. 나도 거기 가볼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애의 눈빛이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주애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주애는 제 품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갇혀 있구나. 그리고 나도 함께 갇혀 있구나. 이 집의 벽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까지 막아버리는 감옥이었습니다. 규칙은 많았지만 저는 그 틈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애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억압적인 규칙들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애의 눈빛을 본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자유를 느끼게 해주자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이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고. 그래서 저는 틈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주애의 방 창문을 열 때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햇살이 충분히 들어올 만큼. 주애는 그 햇살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햇살이 참 따뜻하다. 그치? 햇살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따뜻한 거야. 저는 주애의 손을 잡고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바닥을 햇살에 비춰보며 놀았습니다. 주애는 자기 손바닥에 비친 붉은 빛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릴까봐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주애가 웃는 모습을 보니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주애와 함께하는 산책 시간도 저는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정해진 길만 걷는 대신 저는 나무 뒤로 살짝 돌아가거나 꽃밭 근처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론 경호원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제가 규칙을 어긴 건 아니었기에 그들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주애는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꽃 이름이 뭐야? 개나리야.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지. 나도 만져봐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주애는 조심스럽게 꽃잎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주애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환했습니다. 저녁 시간, 주애가 잠들기 전에는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록에 있는 책만 읽어줘야 했지만 저는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서 들려주었습니다. 책에는 없는 결말을 주애가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살짝 각색해서요.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새는 마침내 숲을 벗어나 넓은 하늘로 날아갔단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 주애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막지 못했어? 응. 왜냐하면 날개는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주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랑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주애와 있으면 이 감옥 같은 집안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애의 이마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주애야, 우리 함께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주애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저는 주애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저에게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제가 지켜주고 싶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애에게 단순한 유모가 아니라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자유였습니다. 언니, 자유는 뭐야?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애와 함께한 시간이 석 달을 넘어갈 무렵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주애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책은 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 멀리 날아가는 내용이었죠. 주애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책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자유는 뭐야?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주애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질문은 제가 감히 대답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주애에게는 그 단어조차 낯선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유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고. 주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자유가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아이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으로라도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주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넌 내가 직접 알게 될 거야. 주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애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유.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정작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요. 주애는 최고 지도자의 딸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롭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주애를 돌보는 대가로 같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주애와 함께 마당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주애는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저 담장 너머로 가보고 싶어.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주애야, 언젠가 넌 갈 수 있을 거야. 정말? 응, 꼭 그럴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애에게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아이는 평생 이 담장 안에서만 살아갈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주애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비록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먼저 나가서 자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 주애도 그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애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과 더 이상 여기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길 떠나야 한다고. 주애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자유를 모르는 아이에게 자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어른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둘 다 날개가 있으면 좋겠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주애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경호원들도 관리인도 그 누구도. 저는 평소와 똑같이 주애를 돌봤고 똑같이 웃었고 똑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떠날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주애에게 평소처럼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주애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마침내 자유를 찾아 날아갔단다. 주애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색종이로 접은 종이약 2마리였습니다. 주애는 그걸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둘 다 날개가 있으면 좋겠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애는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곧 떠날 거라는 걸. 아니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건넨 말이었을까요? 저는 종이약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주애는 미소를 지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주애를 꼭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경호원들은 교대 시간이라 잠시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짧은 틈을 노려 저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넘고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까봐, 불빛이 비칠까봐, 소리가 들릴까봐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저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저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종이약 2마리를 꺼냈습니다. 주애가 건네준 그 작은 날개들. 저는 종이약을 꼭 쥐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주애야. 나는 널 데려가지 못했어. 하지만 언젠가 너도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랄게. 저는 종이약을 품에 넣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은 너무나 차갑고 어둠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세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약을 젖지 않게 품속 깊이 감추고 2팔로 물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애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종이약을 꺼내 젖은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막힌 곳이 하나도 없는 그 넓고 푸른 하늘을. 중국을 거쳐 태국을 지나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저는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울었으며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종이약을 만질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애가 준 그 작은 날개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고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으며 어디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담장도 없고 경호원도 없고 규칙도 없는 그 하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애야, 이게 자유구나. 내가 물어봤던 그 자유.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친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심지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며 저는 다시 제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희 씨 손은 참 따뜻하네. 이 손에 뭐가 있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애를 떠올렸습니다. 주애의 작고 차가웠던 손을, 제가 잡아주지 못한 그 손을.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주애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쯤 주애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 어느 날 밤 저는 뉴스를 보다가 주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주애는 조금 더 자라 있었고 여전히 작은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주애의 눈빛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너무 짧게 지나갔고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종이약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많이 낡아서 날개가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저는 여전히 이걸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주애야,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주애도 언젠가는 자기만의 하늘을 찾을 거라고. 요양원에서의 일상은 반복적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 그건 제가 주애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대신 갚아가는 시간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은희 씨는 왜 이 일을 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 대신이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분명 은희 씨를 기억하고 있을 거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평양보다 밝았지만 별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서 저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주애야, 나는 이제 자유가 뭔지 알아. 그리고 언젠가 너도 알게 되길 바라. 저는 종이약을 다시 서랍에 넣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서랍을 열고 종이약을 꺼내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애야, 너도 내 하늘을 찾게 되길. 한국에 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요양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저 은희 씨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주애를 생각합니다. 서랍 속 종이약 2마리는 이제 많이 낡았지만 저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주애와 함께했던 시간의 유일한 증거이자 제가 지켜주지 못한 약속의 흔적이니까요. 어느 봄날 요양원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마당을 산책하다가 그 꽃을 보았습니다.
순간 주애가 떠올랐습니다. 주애가 처음 개나리를 만졌을 때의 그 환한 미소가.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은희 씨, 왜 그렇게 꽃을 바라보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이 꽃을 참 좋아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데? 멀리 있어요. 아주 멀리.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그 붉은 빛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종이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주애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기억하기는 할까? 아니면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을까?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애가 저를 기억하든 잊어버렸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한 건 제가 주애를 기억하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이약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애야, 나는 너를 두고 떠났어. 그건 내가 평생 안고 갈 죄책감이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언젠가 자유를 알게 되길 바라.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담장 너머를 볼 수 있기를. 내가 하늘을 마음껏 올려다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도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들은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상 속에서 제 의미를 찾았습니다. 주애를 지켜주지 못한 대신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를 주는 것.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한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희 씨 손은 정말 따뜻해. 마치 엄마 손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따뜻하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종이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처럼. 주애야, 나는 오늘도 너를 기억해.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기억할 거야. 너는 이제 내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기억이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애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부디 행복하길.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그날도 오늘도 내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도가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저를 지켜주는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종이약은 창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